이 시간에는 그 다양한 건축 기술의 집약체라고 하는 초고층 건물을 바탕으로 향후 그 미래는 어떠한 모습이 될지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초고층 건물은 영어로 스카이스크래퍼, 한자로는 마천루라고 부르는데 신기하게도 이 두 명칭이 모두 하늘을 긁어내는 듯 높은 건물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초고층 건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데요. 박현영 프로님, 왜 인류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초고층을 지어오려고 노력을 해왔을까요? 네, 아무래도 신은 하늘에 있다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의미 때문에 신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욕망 같은 거 아닐까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인 존재에 닿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된 그 초고층 건축물은 한 국가의 경제적 성공을 과시하거나 또 어떤 문화나 종교 또는 체제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물을 높게 쌓아올리고 그 최상층부에 닿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진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19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철강과 콘크리트 그리고 승강기의 개발을 통해서 급격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로 그 높이는 828m입니다. 우리가 근처에서 만날 수 있는 잠실 롯데월드 타워의 높이가 555m인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지어지고 있는 킹덤 타워가 약 그 2배인 무려 1km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 높이 경쟁의 끝이 어디일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럼 이 초고층 빌딩은 얼마나 더 높아질 것이고 미래 도시의 풍경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이미지는 스페이스X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구상하고 있는 화성 이주 도시의 모습입니다. 왜 일론 머스크는 지구를 벗어나서 화성 이주와 새로운 도시를 꿈꾸고 있는지, 지구에는 더 이상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와 지구는 현재 매우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탄소 발자국 그리고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구는 점점 복잡해지고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현재의 2배가 될 거라는 그런 예측도 있는데요. 이런 인구의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도시화는 더욱 과속화될 것이고 있는 자연환경을 더욱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하면 자연을 보호하고 발생되는 오염을 줄일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고민이 그 초고층과 미래 수직도시를 알아보는 그 단서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논의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건축가 르꼬르비지에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각각 1925년 그리고 1956년에 꿈꿔온 미래의 도시와 초고층 빌딩의 모습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에서 발생한 열악한 주거 환경과 공해, 질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가들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 계획안들을 보면 사실 그들이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미래가 이미 현실이 된 것 같지만 여기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계속 이어졌고 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제자인 이탈리아 건축가 파올로 솔레리에 의해서 구체적인 이론으로 정립이 되는데요. 파올로 솔레리는 1969년 아콜로지라는 이론을 발표하는데 이는 아키텍처와 에콜로지의 합성어로 환경 자체를 건축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올로 솔레리는 기존의 그 평면적인 도시가 대지, 에너지 그리고 시간을 낭비한다고 보고 도시의 모든 기능을 3차원 수직 공간에 넣어 최종적으로 하나의 완전히 자립 가능한 도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후 이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 학자들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하이퍼 빌딩이라는 신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친환경적인 도시와 건축을 이야기할 때 흔히들 울창한 숲속에 낮게 자리 잡은 전원주택 단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또 많은 수평거리 증가로 인해서 많은 운송 에너지들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이퍼 빌딩에서는 대지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수직으로 그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업무, 의료, 상업 등의 모든 시설들을 담아 효율적으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미래에 구상 중인 대부분의 초고층 수직도시는 이 하이퍼빌딩의 개념에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하이퍼빌딩은 기존의 단순한 복합 용도의 빌딩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수직 도시가 생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수직 도시의 뼈대가 되는 인공 대지를 만들고 그 안에 주택, 오피스, 상업 등 각종 시설들을 블록 단위로 묶어 그 안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둘을 연결하는 중간적인 요소로 공중 정원과 각종 여가 시설들을 만들게 됩니다. 고혜진 프로님, 네. 그럼 앞서 살펴본 하이퍼빌딩의 개념에서 유추해 봤을 때 앞으로 미래의 초고층과 수직 도시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그 보시는 이미지처럼 마치 공상강화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될까요? 네, 제 생각에도 좀 더 높고 빽빽한 빌딩 숲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성 이주 도시를 꿈꾸고 있는 지금 이런 멋진 모습이 아주 먼 미래의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은 좀 더 가까운 미래 그리고 좀 더 현실 가능한 초고층 수직 도시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하버드에서 연구 중인 포스트 판데믹 시애틀 2030 프로젝트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연구 중인 목재 초고층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미래 초고층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 초고층 수직 도시의 첫 번째 특징은 이러한 초고층 수직 도시가 필수품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계속 증가하는 도시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직 도시가 토지의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건축가 다니엘 리벤스키트는 도시 계획의 관점에서 초고층 타워는 가장 지속 가능한 해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미래의 초고층 수직 도시는 앞서 살펴본 하이퍼빌딩의 개념이 더욱더 구체화되어 좀 더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모듈화가 적극적으로 도입이 될 텐데 이런 입체와 복합화는 수직 도시 내 커뮤니티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출퇴근 거리를 단축시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미래 초고층 수직 도시는 완전 자립 도시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존의 단순 복합 용도를 뛰어넘어서 에너지 생산과 농업이 자체적으로 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자립된 하나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될 수직 정원은 단순히 식물 덩쿨이 벽을 장식하는 용도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고 외부의 자연과 그 모든 이점들을 수직 도시 안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이를 따라서 거주자를 자연과 다시 연결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또 공기의 질, 실내 온도 및 습도의 조절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도시의 오염과 경작할 토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직 농장에 대한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될 텐데 실내에서 수경 재배를 통해서 곡물, 채소, 과일 등을 생산하고 그 자립화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이 수직 정원과 농장은 가장 인기 있는 초고층 수직 도시의 디자인 도구로서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일부 요소들이 과거로 회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현대 초고층 빌딩은 여전히 커튼월, 유리로 외부가 밀폐된 환경으로 설계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자연 환기보다는 기계적 환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매우 불리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방형 창문을 통한 자연 환기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이 개념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초고층에 실현하기에는 그 고층에 다가오는 그 풍압으로 인해서 다소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중회피와 아트리움을 적절히 배치해서 바람이 잘 통하고 숨쉬는 마천루를 만들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물 내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공기 중 바이러스의 농도를 낮춰서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그 위험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보시는 오른쪽의 이미지와 같이 유리 커튼홀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에너지의 낭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튼홀 유리 1색이었던 그런 초고층 건물들은 앞으로 유리의 사용이 정말로 채광과 조망이 필요한 곳으로 제한이 되고 테슬라의 솔라 루프 패널처럼 자가 발전 패널로 대체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목재 구조로의 회귀입니다. 기존의 고층 빌딩들은 거의 대부분 강철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는데 이를 생산하는 데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도시 열섬화 현상은 콘크리트가 낮 동안 태양의 일사량을 저장하고 있다가 밤에 방출하기 때문인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벽면 독화, 공중정원 이런 것들이 이런 방식들이 도입이 되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목재를 활용하여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의 총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내부 온습도 등을 자연적으로 조절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재는 철강과 콘크리트에 비해서 강도와 강성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CLT, 크로스 라미네이티드 팀버입니다. 즉 목재를 교차로 적층을 해서 그 강도를 높이는 자재를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철과 콘크리트를 능가하는 그런 재료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고, 실제로 영국에서는 80층 이상의 목재 초고층 건물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이는 좌측의 그림처럼 주요 코어부는 콘크리트로 그 강도와 강성을 보강하고, 바닥과 일부와 기둥 등은 나무를 쓰는 그 복합 구조로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신개념 운송수단의 도입입니다. 수백 미터가 넘는 초고층 빌딩을 가능하게 한 기술은 바로 엘리베이터입니다. 사실 이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높은 층을 쌓더라도 그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래의 초고층 수직도시는 더욱 커지고 복잡할 것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신개념 운송수단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로프를 이용해서 상하로만 움직이는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자기부상 열차처럼 전자석으로 전력을 얻어 움직이는 하이퍼 루프가 도입될 것입니다. 이는 XYZ축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 재난에도 신속한 대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는 보시는 이미지의 좌측처럼 앞으로 건축가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형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선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IT 기술과 융합된 스마트 플랫폼으로의 진화입니다. 향후 수만에서 수십만의 인구를 수용해야 하는 초고층 수직도시에서 화재나 테러에 대비한 대규모 재난방제 시스템 및 에너지 활용 시스템의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는데, 각종 설비 CCTV에 부착된 센서를 바탕으로 모든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이렇게 수집된 빅데이터는 딥러닝으로 분석을 해 인공지능으로 자동 제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온도, 습도, 공기질, 기압 등을 수집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제어하며 최적의 실내 환경과 에너지 효율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는 이런 거대한 빌딩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동력보다는 우측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무인 드론 등이 건물을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팬데믹이 끝나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도시는 점점 다시 거대해지고 뜨거워지고 또 그 밀도와 오염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각종 건축 자재를 제조하고 건물을 세운 다음에 이를 사용하는데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약 40%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는 초고층 수직도시가 반드시 변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앞서 살펴본 미래 초고층 수직도시의 모습과 특징들은 사실 앞서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공상과학 영화처럼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이러한 변화와 시도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그의 저서에서 앞으로의 사회는 혁신 없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혁신은 꼭 엄청난 기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다가올 변화들에 대한 요구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하는 것, 그 시작 자체가 혁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